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51.5%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3.7%포인트 떨어졌는데 지금 유럽 순방 중이잖아요. 네.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이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의 해석을 놓고도 지금 뭐 좀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뭐 그건 해석이니까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스스로에게 새롭게 당신도 각오를 하시는 뭐 그런 것으로 막스 베버의 뭐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뭐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그만두고 뭐 당권 도전한다. 총리 그만두고. 이런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근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과연 적절했을까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약간의 해석 투쟁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해석하실수록 이해하면 이해하실수록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일단 총리님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김민석 총리가 당권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그럼 민주당의 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당 사무총장님이 저런 식으로 본인의 어떠한 의도를 가진 발언을 데이터도 없이 어떠한 뭐 근거도 없이 발언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제 평가위원회 구성됐잖아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총리님의 당권 도전이 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속해 있는 당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리 당권 도전 기사가 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당원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검찰개혁 당시에 청와대나 정부 안에서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당은 여기에 대해서 더 강성으로 나아가면서 보안 수사권 아예 폐지해버려야 된다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에도 아예 폐지해버리고 나중에 시행착오 겪으면서 고치자라고 한다면 그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 말씀하시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보안 수사권 뭐 전면 폐지인가요? 완전 폐지인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페이스북에 글 한 줄 올리면서 그것도 아젠다로 들고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의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는데 아니 일단 해보고 일단 검찰은 뭐 징계성의 개혁이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 하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에게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그런 행위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정말 대통령의 그러면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당대표님부터 사무총장님이 말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청교책이 제가 작년에 만든 말인데 진짜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 이야기를 보니까 당대표 경선 나갈 것 같네요. 네, 나갈 것 같고 이 전쟁은 진짜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싸움이야. 날까요? 결판이야 누구든 이길 거니까 한 명이 이길 거니까요. 뭐 정청래 대표가 이기던 김민석 총리가 이기던 누군가 한 명은 이길 거니까 결판은 나기는 할 텐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길 경우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길 경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2003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제가 민주당 패널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은 친명이시네, 이분은 친청이시네라고 제가 그러는데 오늘 우리 정인철 부의장은 보니까 친명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이재명이라는 요 그룹의 등장은 과거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때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흐름으로 좀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치적 타협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가지고 또 28년 총선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같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발언을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좀 눈길을 끄는데 하나는 72%의 당선율이다. 네. 이거 역대급이다. 네. 이 얘기한 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김민석 총리 언급한 부분 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이겼어야 될 걸 졌다라는 평가와 네. 72%의 당선율을 강조하는 부분은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당 지도부에서도 이 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서울시장만 안 졌으면요, 이거 지도부의 완벽한 승리죠. 근데 서울시장을 져버리고 나니까 책임론이 계속해서 공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막 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선율에 제가 이거 당선율에 서울시장은 한석으로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율을 끌고 나온 것 같은데 과연 근데 지금 민주당 분들이 72%의 당선율에 만족을 하실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 그걸 얘기하면서 2018년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국민의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남에서 이제는 막역 엄청난 제3당이 없었으니 여기에 당선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모든 걸 잘해서 국민의 힘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민주당원분들이 바라신 거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란에 책임을 지고 또 압도적인 결과를 바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가장 상징적인 게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왜 패배했을까에 대해 살펴봐야 되고 오세훈 시장의 캠페인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정원호 후보와 민주당의 캠페인은 어땠을까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정원호 후보 캠프에 한 지선 2주 전에 급하게 전 질 것 같아서 갔고 후보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장 주요했던 게요. 정원호 캠프는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맨날 스케치 영상 올리고 있었어요. 어디 행사에 정원호 후보가 가서 돌아다니는 영상도 올리고 있어요. 그때 오세훈 후보 뭐 했는지 아세요? 정원호 후보가 어떻게 해서 못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인지를 논리적으로 콕콕콕콕콕 해서 찝는 영상을 매일매일 올렸고요. 정원호 후보가 뭐 발언 하나 하면 바로 받아쳐서 논리를 완전히 뭐 어떻게 해서든 왜곡해서든 아니면 제대로 반박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악의성으로 몰아치는 영상을 하루 만에 업로드했어요. 저는 여기에 가장 주요한 변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문화전쟁이란 측면에서 전 바라보는 거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그걸 자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전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니 뭐 총리의 출마가 어땠다라든지 아니면 우린 당선율이 높은데 뭐 어땠다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에서는 기초단체장 다 이겼는데 왜 서울시장 졌냐느니 뭐 교차투표가 왜 이러느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이거 오세훈 시장이 왜 이겼는지 이거 절대 해석 못 해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되게 의미심장한 보도가 또 나온 게 주말에 대통령 순방 떠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한 걸 가지고 청와대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위기야라는 거를 공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해줬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쪽은 시그널을 확실하게 준 겁니다. 정청래 대표 당대표 출마하지 마. 이걸 한 거고 사실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저도 충격 먹었어요. 이거는 거의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조국 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얘기했던 거가 딱 떠올랐거든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년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사실 진짜 명청교체기를 가져오기 위해 1년 동안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6공화국 때에서 대통령 권한은 계속 축소됐거든요. 대통령 권한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천권, 그다음에 사정권, 그다음에 인사권. 근데 공천권은 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사실 6공화국에서 알게 모르게 여야 다 해왔는데 그거를 했다가는 이제 감옥 가기 생긴 거예요. 이 이후로는. 그러니까 공천권 없어졌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정권인데 여야 누구든 정치인들은 검찰을 동원해서 하여튼 자기가 사정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정 권한의 핵심은 검찰에 있었는데 그 검찰을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해체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해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정권을 봉쇄시킨 거죠. 이번에도 뭘로 붙고 있냐? 바로 이 사정권을 더 봉쇄시키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청래 대표가 또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권까지 봉쇄시키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는 거는 인사권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믿을 게 뭐냐면 지난번에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친명계를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당내민주주의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당은 당연히 당원 주권주의에 따라서 당원 1인 1표제가 실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민주당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당원들 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훨씬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해요. 왜? 친명 의원들이 많으니까. 원내가 다수니까. 근데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1인 1표제로 만들어서 당원들, 평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포석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거를 봉쇄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거를 깔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미래 권력으로 가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이 계산이 유일하게 틀어진 게 오세훈 시장 당선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일격을 먹고 약간 휘청거리는 건데 이 부분을 과연 정청래 대표가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그냥 한번 접고 들어갈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합의로 끝을 낼지 저는 그게 지금 이번 8월 전당대회 포인트라고 봅니다. 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랩인 줄 알았어요 지금. 민주 진영에서 유튜브 쇼츠로 따갈 것 같은 완벽 정리인데요. 굉장히 좀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쏟아내시니까 네. 랩한 줄 알았어요. 예, 지금. 굉장히 네. 좋은 해석이라서 동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일단 당원 주권주의에서 이제 1인 1표제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전당대회 이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아마 시작되고 있는 논의가 이 당원 1인 1표제가 실제로 당원이 연령대 비중이랄까요? 이런 것들에서 2030 세대가 거의 5%,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20대가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민주당에서 5%예요. 그러면 20대 당원들의 내 표의 가치는 절반 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세대가 과잉 대표되고 과소대표되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논의를 시작한 의원들을 공개 저격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청래 당대표가 되게 위험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1인 1표제가 당원주권주의를 상징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민주주의의 모든 그런 대의적인 부분에 수렴하지 못하고 제도적 허점이 생기면 그걸 보완하는 것도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을 저격해서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특정 유튜버들이 그 의원들을 저격해서 문자 테러하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의원들은 문자 테러를 받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당원들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차기 전당대회 지지율에 많이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가 3등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딱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두 분 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면? 출마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출마하지 왜냐하면 않을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그 당대표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진영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당대표가 아니라도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당대표를 억지로 연임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그야말로 억지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테러가 남아있을 때 그 테러를 통해서 향후를 기획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요즘 정청래 대표님이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지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출마를 염두하고 강한 메시지 냈다가 또 저녁에 생각이 바뀌었다가 이러시는 것 같은데 좀 부디 정청래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출마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2년 뒤 총선에서 친청계가 대숙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승래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이지은 지역위원장 기타 등등 정청래 대표 쪽의 입장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도 사실상 개파의 수장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